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희생적 결단이 당의 단합을 도모하는 커다란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주 편하게 정말 꽃길로 대선 후보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아마도 대선의 경험이 없으셔서 아직 여러 가지 다 좀 고루고루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진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참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고질적인 병폐적인 DNA를 박정희 정신을 일깨우고 상기시키면서 혁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과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상승세를 나타냈고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한 주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연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또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혼조 국면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면의 성격을 보면은 보수층은 상당히 결집을 한 상태고 40%대 초반 중반 정도까지는 와 있는 결과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중도층이나 네. MZ 세대를 추가 또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보수층 결집 이후에 추가 상승을 위해서 또 다른 국정 운영의 변화, 네. 또 과제가 주어진 그런 국민의 성격도 혼조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새해 초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요. 조사 기관마다 다른 모습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 방법론의 차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수층의 결집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또 중도층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침묵의 나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층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 좀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는 고관여층이 어느 쪽에 더 조사에 응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0한 후반대에서 40 이 정도 사이기 때문에 이제 추세선으로 앞으로 이제 좀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윤 대통령 긍정평가 요인 중 하나로 국방 안보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또 북한 무인기 사태로 군 기강 회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그렇죠. 부정평가 요인에도 국방 안보가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국방 안보에 대한 대응이 향후 여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도 안보가 중요하지만 네. 이게 안보라는 게 뭐 중도, 진보, 보수 가릴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국민과 다 직결되죠.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중도층까지 안기 위해서는 이 안보에 구멍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지지층들은 보수 지지층들은 결집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더 올라갈 때 무인기 같은 전략적 미스 또 대응에 또 이 미흡한 점 이런 부분이 이제 노출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좋은 대상이 80년대의 대처 총리나 영국의 총리나 레이건 미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안보를 계속 강력하게 견인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북한 미사일 또 핵실험에 대한 사전적 대응 또 한미 동맹 이런 부분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불과 2m 남짓한 이 무인기의 구멍이 뚫려 이건 또 그 이후에 뚫린 것도 뚫린 것이면 그 이후에 국방부와 정부와 합참의 대응 이런 네. 부분들이 지적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 보완을 해 나갈 때 계속해서 지지율 상승에는 보탬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 소장님, 윤석열 정부가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걸 두고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강대강 상황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과의 갈등이 향후 윤 대통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그 이번 갤럽 조사 긍정 부정을 다 보면은 이제 재밌는 대목이 국방 안보가 긍정 부정 다 같이
이유에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긍정 이유에 있어서는 노조 대응이 여전히 1위입니다. 그리고 부정 이유 1위로는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게 1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스타일상으로는 다 하나의 목소리인 거예요. 너무 강한 대처에 대해서 찬성하는 기류도 있고 반대하는 기류도 있다는 것인데 특히 이제 북한과의 갈등은 이게 강한 대응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좀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형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한 기조와 함께 그 대화를 통한 어떤 그 두 번째 플랜을 가동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바로 이제 경제와 직결되는 이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에는 이 부정적인 부분이 아직은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 상황으로 계속 간다 또는 너무 강경 대응으로 간다고 할 때는 지지율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네. 새해 우선 국정 과제로 경제 회복 활성화가 1위에 올랐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경제 회복 활성화 이게 전 연령대에서 1순위로 꼽혔는데 그렇습니다. 역시 배 수장께서 늘 강조하던 경제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사 스페셜의 유행어이기도 했죠. 네. 경미야, 남경미, 고경미, 이경미, 유경미 어떤 경미든 경제로 미래로 경미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경제는 왜 그러냐면은 특히 자영업층과 상당히 올해 경제에 대한 상당히 이 비관적인 네. 그리고 힘들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또 20대, 30대 MZ세대는 취업도 해야 되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경제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래인데 미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여성들이나 또 학생적 취업은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 당연히 전 연령대에서도 무항산, 무항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부동산 문제 해결이거든요. 네. 반드시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이 중요한데 왜 충분한 평가를 못 받았냐. 결국 우리 부동산 그러면은 공급이다. 그다음에 세금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부동산 관련된 각종 부정부패를 막는 거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규제 다 풀어서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안정화되느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이현영 선생님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저도 정책을 입안하는 또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될 그 부분은 뭐냐. 정말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왜곡되지 않는 것. 네. 부정부패를 LH 사태가 두 번 다시 터지지 않는 것. 그걸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어질수록 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치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장관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네. 이 장관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장관에 대한 여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12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흐름 속에서 계속 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50%가 넘었어요. 그런데 네. 초반에 그 민주당이 이 카드를 꺼내들지 못하고 그 해임 건의안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이 좀 간접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거냐면 유가족 명단 행안부가 안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갖고 있는 서울시가 그 세 차례나 그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행안부를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정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정했다라는 게 은연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그 탄핵 소추 카드를 지금 꺼내든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 계속 이렇게 개각도 없는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 그리고 그 국정조사가 지금 연장이 됐잖아요. 그 속에서 좀 계속적인 어떤 행안부의 실수들이 이렇게 제대로 딱딱 짚힌다면은 이 민주당이 결국엔 이 카드를 실현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게 있습니다. 네. 배 수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연초 개각설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요. 네. 신년맞이 국면 전환용 개각을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지지율의 어떤 순기능 역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수층은 상당히 또 결집을 했다는 말씀드렸는데 중도들을 넘어가기 그렇게 되면 네. 어렵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개각을 이야기할 때 세 사람이 거론됩니다. 일단 이상민 장관. 그렇지만 이상민 장관을 개각으로 또 교체할 일은 아닐 거예요. 왜? 이태원 또 참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했는데 이건 뭐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국회 인준받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네.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해서 나경원 전 의원의 당권 도전을 좀 제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를 1월 개각을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그 부분을 좀 일단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 개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또 당권과 관련된 부분도 그대로 그냥 가겠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중요한 것은 이 중도층, 지금 중도에서도 그렇고 이태원 그러면은
이상민 장관과 연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정쩡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전혀 교체할 생각이나 사퇴시킬 마음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겠죠. 이 수장님, 최근 네.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이 크게 증가한 네. 모습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호감이 가지 않는다 응답한 사람이 국민 10명 중에 6명에 달하는데 무당층이 증가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이 무당층 증가한 거는 이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임기 초에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거의 한 18%포인트 이상 지금 빠져나갔거든요. 자기 득표율보다. 그래서 2층이 무당층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지금 8개월 정도 되는 과정에서 그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또 그리고 이제 민주당 거대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 역시 그 안에서 움츠러진 모습 속에서 어떤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 이제 8개월을 기다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지친 거죠. 그래서 일단 무당파층으로 좀 많이 이동이 되어 있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리고 지금 여당의 전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의 변동은 무당파층이 줄어드는 형태로 또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3월 8일 전당대회가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 지금 뭐 출마 선언, 출정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오리무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리무중의 핵심 포인트는 누가 될까 잘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 38 전당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핵심 기준은 윤심이다. 그러면 결국 이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신받다 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신. 그러니까 신받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전당대회의 흥행을 위해서는 당원들이 어떤 누가 될지 모르는 이 반전에 또 파격에 이런 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 가지만 짚어보면 첫 번째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전체 응답자에서는 대체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옵니다. 네. 자, 근데 전체 응답자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후보자는 이른바 3중 안전장치를 통해서 일단 배제가 되는 셈이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나경원 전 의원이거든. 그러니까 네. 나경원 전 의원은 나야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도 가장 높은 사람도 지금 배제되는 듯한 인상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과연 누구야 그러는데 만찬으로 초대해서 김장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은 결국 장제원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김기현 의원인가?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내일 또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고 여전히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윤심은 나, 윤상현 윤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더라도 당원들의 응답은 없습니다. 네. 오로지 쫓고 있는 것은 윤심 하나뿐인 상황이죠.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만 출마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 당원에 대한 도리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누가 당원인들 전당대회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준 사람이 어차피 되는 시기라면 되는 방식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리무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전당대회는 것은 오리무중이 되면 안 되고 누가 될지 몰라서 회오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회오리가 몰아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여론을 봐서 출마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본인이 그동안 이 전당대회의 부당함은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당원들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는 나는 그러면 어떤 당대표가 되겠다는 비전 제시를 위해서라도 출마를 해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친윤계 후보였던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 검색량, SNS상에 언급량을 보니까 권 의원이 아니라 나경원 부위원장의 검색량이 크게 늘었다고 네. 하는데 그거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이제 스피치로그라고 빅데이터 분석 툴에서 지난 31일에서 5일까지 한 조사인데요. 나경원 의원 언급량이 10일에서 100, 그다음에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570건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이제 권성동 그 의원이 사퇴를 했는데 왜 나경원 의원 언급량이 이렇게 올라갔냐? 결국 이거는 권성동 의원이 이제 낮은 지지율이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갈 주자로 봤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를 보면서 이게 이제 대통령 윤심이 작동을 하면서 교통 정리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교통정리가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가 갑자기 확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량이 급증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민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거의 30% 넘어서는 숫자가 나오고 있고 당심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계속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검색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거취 부분과 관련해서. 네, 배 수장님, 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검색량은 줄어든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네.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이건 가능성이겠죠. 왜냐하면 빅데이터 언급량이 많은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연관어나 감성 연관어가 파급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언급량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과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의 이 전체 여론조사에서의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부분은 관성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뭔가 좀 다르게 국면이 전환돼서 유승민 전 의원의 또 다른 가능성, 그래도 당원들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투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당을 맡아 새롭게 당을 맡아서 꾸려 나갈 당 대표로서의 비전이 좀 제시된다면 이 자체가 관심도가 언급량이 많아질 텐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좀 이제는 가능성이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상황 전개가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관심도는 좀 낮아졌다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수장님, 네. 나경원 부위원장이 당심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쉽사리 출마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윤심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나 부위원장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그 쉽사리 출마 선언을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미 나경원 전 의원은 표심 자신의 어떤 출마 결심을 정한 것이 아닌가. 그럼 왜 이렇게 출마 선언을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인가? 이거는 지지율과 좀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심도가 지금 좀 전에서 언급량, 빅데이터 언급량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 국민의힘 선거는 전당대 선거는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면서 사실 2월 초까지만 선언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 속에서 지지율을 좀 더 40%까지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것이 결선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봤다. 윤심.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분석에는 또 반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봤다 그러면 다들 윤심만 생각할 겁니다. 네. 이제 뭐 당원 100% 됐고 또 권성동 전 원내대표까지도 이제 출마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고 나경원 전 의원도 곧 정리되지 않을까? 그래 그럼 윤심이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 80만에 달하는 이 당심 모릅니다. 네. 그리고 당심, 민심. 이 당심이 가장 압박을 받는 건 뭘까요? 저는 민심입니다.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되어 올지도 모르는 전달될 수도 있고 안 전달될 수도 있고 그 마음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저는 결국 우리가 신받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민심입니다. 이 수장님은 네. 어떤 게 남아있는 변수일까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 유승민 전 대표의 출마 여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유승민 전 대표 출마를 하게 되면 사실 지금 계속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의 그 일관된 흐름은 비윤 후보들이 계속 탑3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만 그것이 이제 당원들에게까지 조사가 들어가면 대통령의 마음 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총선을 위해서는 비윤계 후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표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여론조사상에서 나오는 흐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모레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는데요. 이 대표는 출석 일정을 알리면서 당당하게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원칙적인 수사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좀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보는 의견이 좀 높았었어요. 그런데 최근 신년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것보다는 좀 원칙적인 수사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여론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것이 아마 이제 그 측근들의 구속에 따른 여파인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당당하게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일단 소환에는 모든 국민이 다 출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좀 기왕 나갈 거면은 당당하게 나가자 이런 모습인 것 같고
제1 그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게 지금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미지를 좀 당당하게 가져가자. 이거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호감,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똑같은 숫자로 나온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걸 볼 때 대선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그때 비호감이 아직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흐름 속에서 요 고리를 좀 끊어야겠다. 그러면 소환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이 이미지를 좀 쇄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성남 FC 건은 본인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부분을 물어볼 것인지 이미 답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지지 세력을 다지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부정적인 요인으로 다가올지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 안에 그 약간의 그 다른 의견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환했을 때 모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아 역시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고 아무 죄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면 더 지지는 저는 결집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당당하게를 강조한 이 이면에는 그런 배경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 수장님, 민주당 안에는요 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당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잖아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민주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부담이 되죠. 단기적으로는 위기 인식이 결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계속 길어질 테고 또 충분한 소명이 된다면 몰라도 그걸 털어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뭐 성남 FC 건이 무혐의였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근거가 나오면 그건 또 그것대로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것이 중도층과 MZ세대에 대한 이 영향을 얼마만큼 해소할 수 있느냐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대응, 이것은 야당의 탄압이고 정치적 보복이다. 또 하나 이제 법리적 대응, 상당히 정교하게 법적으로 성남 FC가 됐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됐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론입니다. 저는 얼마나 중도층의 여론을 다독일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되느냐.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그건 그만큼 위협이 되는 것이죠. 정치권은 이제 뭐 잘 되는 것도 보지만은 각 당 안에서 얼마나 이제 파열음이 나올 것이냐 이 점도 주의해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초에 크게 굴러가는 게 국민의힘은 앞서 진단한 전당대회가 있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는데 이게 어느 쪽 어느 당에 더 여론의 관심이 쏠릴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당대회는 끝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시를 하면서 상당히 정치 중심의 한복판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중대선거구제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응이 좀 대통령 생각과 다른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지금 결집되어 있는 아까도 좀 전에 정당 지지율이 나갔는데 딱 비슷하거든요. 40대 초반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 균열을 깨트리는 요인이 저는 이 전당대회 쪽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네. 수사는 계속 갈상이고 끝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네. 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선거제 개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네.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최근에 신년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소선거제 유지가 43.4, 중대선거구제로 전환이 45.5로 거의 비슷한데 사실 큰 차이가 안 나나요? 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제 이걸 대통령이 던진 아젠다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반반인 상황에서의 아젠다를 끌고 가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선거구제를 더 선호를 하고 있어요. 49.5%로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중대선거구 39.3%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아젠다를 던졌다 그래도 지금 영남에서 의석수를 많이 잃는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이거를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그 아젠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 수장님, 국회에서 논의 이어지고 있는 선거구제 네. 한 선거구에서 이제 2명 이상 뽑는 지금 중대 선거구제인데 예. 정당 간의 이해득실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예. 내년 총선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합의 도출되면 세계 8대 불가사에 들어가겠죠. 이거 어떻게 합의를 했어? 그게 가능한 일이야. 앞서 이제 이은영 소장님이 이 중대선거구제나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해 주셨는데 대통령 지지율하고는 저는
크게 연관이 돼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면 돼요. 네. 300명 의원들이 우리 언제라도 사퇴할 생각이 있으니까 중대선거구제를 가자. 근데 중대선거구제에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공천제나 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 절대인제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위성정당 안 만들 거예요. 위성정당 만들면 우리 본당까지도 다 해체할게요. 그런 대국민 약속을 하면요. 그걸 법제화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왜? 국민들에게 더 필요한, 유권자에게 더 유리한, 그리고 민생을 위한 그런 선거구제라는 것이 사실 이름이 중대선거구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선거구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바로 눈앞의 이익에 내 공천권에 내 국회의원 자리에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내년까지도 아닙니다. 올해 4월 10일까지 1년 전에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불과 뭐 몇 달 남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선거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에 정당별 득실 관계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은 수도권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그 대부분의 의석입니다. 121개의 지역구 중에서 국민의힘이 19개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남 쪽은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영남에서도 이제는 부산에서도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 소속의 후보가 이제 당선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의석수가 많은 180석에 170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네. 짧게 덧붙이면 중대선거구를 통해서 신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등원을 시키고 싶어하는 후보들을 좀 많이 내려고 이 제도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실제 신인들이 등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에서 복수 후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인들의 등용문이 굉장히 좁아지는 게 중대선거구제인데 이거를 이러한 당원들도 반대하는 이런 거를 어떻게 누가 제안을 했는지 대통령께서 이걸 알고서 지금 제안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지율이나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현안은 어떤 것으로 보세요?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 모든 시선은 1월 10일 이 10시 30분에 검찰청에 다 모인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가 워낙 지금 정치권에 주는 영향이나 그리고 그 소환 수사가 미칠 파장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번 주에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네, 저는 국정조사, 연장된 국정조사인데요. 지금 이상민 장관의 거취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거구제 이거는 탄력을 받기 어려면 힘든 겁니까?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 독식하지 않으면 네. 내각 부상권을 다수당에게 주겠다. 뭐 이런 좀 진전된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노무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저는 네. 지금 국회의원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다 노무현 같더라. 다 내려놓으라 이거죠. 다 사퇴하고 모든 걸 다 내놓을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